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재경관리사 소득세법하고 부가치세법 있죠. 네,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세법에 대한 총설인데요. 소득세법은 우리 그 재경관리사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그죠, 10문제 나와요. 딱 정확히 10문제고요.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퇴직 양도가 나와요. 퇴직 양도가 나오는데 퇴직 소득은 출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둘 중에 하나 내는데요. 양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그래서 고점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골고루 있죠. 균등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의 특징 자체가 테마별로 그냥 골고루 있죠. 이렇게 나와요. 총칙에서 하나, 금융소득이 하나, 사업소득 하나, 근로소득 하나, 연금소득 하나, 기타소득 하나, 특례규정 하나, 양도 하나, 그 다음에 있죠. 우리 연말정산 있죠. 관계된 거 하나, 신고 절차적 하나. 이렇게 10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전부 다 뭐야? 다 하나씩 골고루 내는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꾸준하게 있죠.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게 득점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걸 선수학습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세무 2급 정도의 수준이 있다라면요, 10문제 중에 웬만큼 7, 8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확인하고 잘 몰랐던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가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세 정의 한번 볼게요.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국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의 개념하고 개인의 범위, 납세 의무자의 개인의 구분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이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 볼게요. 소득은 우리 소득세법 원천설에 입각해서, 그죠, 이 소득을 규명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의 원천이 다를 거 아니냐. 원천을 8개로 나누자, 이 말이에요. 8개로 나누자. 그리고 이걸, 그죠, 소득 원천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경상반복적 소득만 과세하자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시우발적 소득은요, 과세하지 말자는 의미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 방식이 뭐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경상반복적 소득을 법에다 열거함으로써 열거주의 과세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힐 때 법인세를 배우셨으니까요. 원천설하면 뭐야? 열거주의,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하면요, 포괄주의.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열거주의의 폐가 나타나죠.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보죠. 신종소득에 대해서, 그죠? 이게 매칭을 못 하더라. 따라 못 가더라. 그래서 이 4가지 소득에 대해서는요,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열거주의 과세지만 이자 배당과 있죠. 연금 사업소득에 한해서는요, 약간의 포괄주의를 가미해서 운영되고 있다.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거 안 하면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열거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 2가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좀 알아주세요. 일부러 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채권의 매매 차익, 채권 시장의 활성화,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천에 사서 1억에 팔았다면 5천 번 거죠? 과세 안 합니다. 아니, 소득 본 거 아니냐? 아는데요. 열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면이 있죠. 아직 채권 시장의 활성화, 주식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 때문에 일부러 열거를, 그죠? 일부러 열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뭐 상장 주식이 말고 주식에도 대주주 양도분이랄지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은요, 당연히 과세가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가지는 좀 알아주세요. 채권의 매매 차익하고 상장 주식의 장내 매매 차익은요, 그죠?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 방법 원천을 8개로 나누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8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육종원 종합과세 2개는 있죠. 분류과세. 그 다음 광범위하게 분리과세를 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소득세의 특징 한번 볼게요. 소득세 과세 특징은요, 우리나라의 소득은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
근데 예외적으로 뭡니까?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를 한다라면요,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가 있긴 합니다. 그걸 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 결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제도, 즉, 소득세의 세액 결정에 부양가족이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적공제죠. 그 사람이 있죠. 세금에 공제된 데서 인세라고 하죠, 인세. 부가치세는 물세고요. 얘는 인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별 차등과세. 우리 법인세, 세금은요, 능력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더 세금을 부담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담세력이 크다면요, 그런 걸 고려해서 차등해서 과세한다. 가장 대표적인 차등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자 배당과 부동산 임대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아시죠?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있죠. 그죠? 일하지 힘쓰지 않고 버는 소득 있죠. 그 소득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소득인 이자소득. 자, 이자소득. 두 번째가 있죠. 배당소득. 세 번째가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하지 않고 번다, 그죠? 그러니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있다고. 그러니까 담세력이 더 있으니까 차등해서 과세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뭐예요?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는 금액이 곧 전액이 다 소득금액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이 부동산 임대사업도 물론 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업이라면요, 이거는 있죠. 타소득 통산을 결손금이 나타났을 때 타소득 통산을 불가합니다. 타소득 통산을 못하게 함으로써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보통 다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났으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통산해서 나머지만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냐? 예, 상가 건물 임대업은요, 조제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등 과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써서 버는 소득이 뭐죠? 정말 힘들어서 힘쓸 그죠? 노력해서 버는 소득은요, 예, 우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에서 공제를 줘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우리 소득세법은요, 8단계 초과 누진과세 체계를 가집니다. 누진은 동일한, 우리 전기 누진 보면 동일한 사용을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누진과세라는 거는 있죠, 소득이 늘어나면 늘수록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점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누진과세 체계를 가지죠. 이런 누진과세 체계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이 거두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죠? 거두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까지도 소득의 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그런 어떤 과세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6종은요, 종합과세에서 누진과세를 하는 거고요. 입에서 걷는 게 퇴직 양도는요, 올해 누적된 소금이 한꺼번에 결집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쪽에 있죠. 종합과세 못하고요, 다른 체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고요, 결집 효과를 하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이 퇴직 근속연수 공제를 통해서 있죠, 누진을 조금 회피해서 좀 팽팽하게 과세를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누진 급격한 있죠, 세 부담 증가를 좀 그죠, 이렇게 어렌지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분리과세는 뭐냐면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완납적 원천 징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합은 기납부색으로 나중에 정산을 거쳐야 되지만, 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불리는 완납적 원천 징수는요, 해당 과세 있죠, 원천 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가 바로 완납적 원천 징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기본공제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은요, 1단 개념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내가 15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내는 세금은요, 그 세금 납부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복권 당첨 소득.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그거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보면 한국에 없어요. 먹고 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다른 소득과 이걸 합하게 되면 너무 강한 누진이 되니까 징세도 안 맞고 너무 누진이 되니까 돈 받을 때 2억, 10억이라 하면 2억 9,700만 원 띱니다. 그걸 띄고 7억 300만 원이 한 3억 정도 띄고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걸로 과세 종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혹시 아세요? 금융소득은 말 그대로 이 금융소득은 두 개죠. 금융소득은 요거를 뭐예요? 두 개를 금융소득에 하죠. 이자 배당을 금융소득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 하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 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다라면요.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물론 더 있지만 이 세 개는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죠. 분리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조를 보면요. 이자 배당, 입에서 근정기 태양은 알아야 되겠죠. 이자 배당 사업권료연금 기타 퇴직 양도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근정기 태양이라고 익히세요. 나중에 결손금의 통산 순서에 이 순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사업권료연금 기타 퇴직 양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건 다 돼요. 원천징수는 과세관청에서 너무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내가 징세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아니라 지급자가 떼가지고 내한테 내어주니까 너무 좋죠. 걸 수 있으면 다 걸어요. 근데 양도만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양도는 원천징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분리과세는 일정 세금으로 과세 종결하는 제도죠. 예, 분리하는 걸 사양해요. 예, 분리하는 걸 사양해요. 사양이 뭐죠? 사업소득하고 양도는 뭐예요? 사양한다. 이거 분리과세죠. 얘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분리과세가 없는 거고, 여기서 사업소득만은 뭐예요? 분리과세 제도가 없고 나머지는요 다 분리과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있죠. 실제 경비를 우리가 과세 구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필요경비를 있죠.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이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자 배당은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는 게 근로연금인데요. 좀 비슷한 거. 그럼 필요경비가 있는 거는 뭐예요? 실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는요 예, 사기양이 필요합니다. 사기양이 필요하다. 사기양이 뭐죠? 필요하대요. 사업소득, 그죠? 사업소득, 사기양, 기타소득, 양도가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리과세 없는 거 두 개 사양합니다. 사양, 분리를 사양한다. 사업과 양도.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는요 사기양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익힙니다. 여기서 총칙에서 하나 정도가 출제됩니다. 요 표에서 하나가 좀 되니까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는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익년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말 근로소득만 있어가지고 연말정산을 가름했다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퇴직소득은요, 퇴직할 때 법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원천적으로 납부해서 뗐다면요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법에 의해 가지고 뗐다면 퇴직소득은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 퇴직할 때 받는 소득 있죠, 원천세 띈 그 금액으로 과세 종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5월달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 양도소득은 우리가 있죠 양도리 속하는 달에 달말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5월달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안 했다면 5월달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과세 기간이 뭐예요? 여기일까요? 이거 여러분 좀 안다고 하고 여기 할게요. 뒤쪽에 있는데 같이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법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요. 자, 소득세법의 과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지만 1년이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과 같이 있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소득세는요,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건데, 이거 틀렸어요. 무조건 영년주의. 예외가 두 개 있어요. 사망, 출국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좀 배울게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부부라면 종합 합산합니까?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거주자는요, 국내외 원천소득, 이건 뒤쪽에 배워야 되는데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납세 의무를 주는 제한 납세 의무다. 국내외잖아요. 외는 아니에요. 전 세계 소득은요, 거주자에 한해서 나타나는 건 틀렸고요. 요런 것들은 뒤에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죠? 분리과세소득,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당이죠. 세금 납부로 과세 종결하는 제도가 됩니다. 분리과세,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요, 뒤쪽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이건 가볼게요. 소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일용직 근로소득자는요, 분류입니까? 분류는 퇴직 양도. 아시겠죠? 이거 디테일하게 살짝 말을 바꾸잖아요. 분리가 뭐예요?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랑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딱 체크해 보시고요. 소득세는 열거주의. 맞습니다. 원칙. 하지만 이자 배당 또 있거든요. 뭐 연금이랄지 사업소득은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포괄주의를 약간 운용하고 있다. 그죠? 채택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신고함으로써 확정력을 가진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확정력. 이거 디테일하게 보세요. 분리가 아니고 분류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를 왜 이래 출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왔던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2015년도 소득금액이고 문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있대요. 아래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반드시 뭡니까? 포함해야 될 소득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자,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아닙니까? 분리과세. 그죠? 그럼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되죠?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얻는 운영수익은요, 반드시 종합과세. 그럼 바로, 그죠? 소매 사업소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고. 복권 당첨 소득은요, 그죠? 분리과세. 그리고 보유 주식 시 발생한 이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장 주식의, 그죠?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비열거. 그러면 여기가 비상장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이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얘들이 보면 이 문제에서는요, 재경관리에서는 가장 뭐예요? 예,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장 주식이라면 과세, 비일거니까 과세 안 되죠.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됩니다. 그렇게 읽어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칙편에 있는 거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거.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신고 납세제도 맞고요. 소득세는요, 영년주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과세함을 원칙. 소득세 중에 퇴직 양도는요, 분류과세. 분류 맞죠? 그죠? 분류과세 맞고. 법인세는 열거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법인세는 포괄주의. 그 다음에, 그죠? 소득세는요, 포괄주의가 열거주의 이렇게 되죠. 반대로 해서 소득의 학설을 지금 반대로 뒤집었죠? 4번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소득세의 과세 방법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여기에서 총칙에서 하나 나온다고요. 얘들이 다른 데 낼 데가 없고요. 소득세는 중간에 뺀 게 없어요. 소득하고 부과는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눠져서 10문제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공개기출 문제 없습니다. 다 중복된 거 빼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틀린 거. 분리과세 소득은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추후 납세 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다시 정산합니까? 다시 정산한다는 말은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고 뭐예요? 예납적 원천징수인이죠. 상용직 근로소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산한다는 건 연말정산이잖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정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세금 납부로 과세 종결.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왜 맞는지 보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은요, 열거되지 않더라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 단위, 퇴직 양도는 분류, 별도로 과세한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막 섞어서 한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칙편에 이제 납세 의무자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우리 개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개인이 아니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유는요. 이 과세 범위를 다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에 소득이 있는 자 중에 주수가 있거나 183일 기억합니다. 1년 아닙니다. 그럼 왜 183일일까? 예전에 1년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365를 2로 나누면요. 182.5일이 나와요. 근데 366일 6년을 나누면 18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얘는 맞지만 또 안 될 수, 추가분이 안 될 수도 이상이 안 되고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우리나라에 날짜가 306년이 있으니까 이거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1년이라고 옛날에 했는데요. 6개월 이상의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수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183일 되겠습니까? 1년 아닙니다. 옛날에 1년이었거든. 한 4, 5년 전에. 그래서 1년 하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준 있죠. 거수를 줘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소득을 얻는다면 이거는 거주자로 봐서 국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이건 무제한이랍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자가 아닌 자를 뭐예요? 거주자라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뭡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여기 주소를 둔 자가 거주자니까 주소의 개념과 과세 원칙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있죠. 소득세법에 있죠.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되니까 여러분 다 주소 있잖아요. 거주자가 되니까 소득세는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치세는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에 위치한 대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소득세법은요. 우리 주소지 과세 원칙입니다. 이 학원을 만약에 과세사업장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부가치세를 고져가지고 낸다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사업장은요. 납세지는 바로 여기에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 분당세무서가 되겠죠. 근데 제 집이 지금 서울이에요. 주소지가. 여기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울에 그쪽에 납세지가 정해진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요. 이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있죠. 국내 소유는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것만 조금 알면 좋겠네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런 자들은 무조건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183일 주소지 이런 건 필요 없고 무조건 거주자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걸 요하는 직업을 가졌다. 프로야구 선수들 있죠. 거기 용병들 와서 여기에서 5년 리포트 같으면 여기서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 거주자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좀 봐야 돼요. 우리 비행기 있잖아요. 항공기 운행하시는 있죠. 조종사 같으면요. 이걸 하루는 LA 있고 하루는요. 국내에 있고 왔다 갔다 한다면 도대체 이 자를 거주자라고 볼 거냐? 주소가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주소지하고 관계없대도요. 그래서 이런 승무원의 경우에는 뭐예요? 예, 쉴 때 도대체 어디서 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체류하는 곳이 근무기간 외 기간 중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라면 뭐예요? 그냥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고 봐서 과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임직원하고 국외 근무 공무원은 뭐예요?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주자라고 봐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고 비거주자는 그럼 여기가 체제가 외국계라면요. 비거주자를 봐서 과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한 외교관의 가족들 있죠. 그럼 1년, 3년 동안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뭡니까? 항상 비거주자로 의지한다. 이렇게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납세지 볼게요. 원칙은 영년주의. 사망과 출국일 때 더 이상 소득을 얻지 않잖아요. 그때 끊어버리고요. 그 유명한 말. 이처럼 소득세 과세 기간은요. 사업에 계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니, 소득이 사업소득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입에서 걷는 게 태양이니까 우리가 폐업을 한 후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기간은 당연히, 과세기간은 당연히, 12월 말까지로 할 수밖에 없다. 예외적으로는 사망 출국 이렇게 되고 납세지는요. 거주자라면 주소지,
비거주자라면 다 동일합니다. 비거주자는요. 우리 부가지세법, 법인세법 다 똑같아요.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우리 국내에서 뭐 돈을 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랍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과세라고 없다면요. 예, 소득이 발생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다. 자, 요거를 기초해서 납세지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거, 주소지를 하는 거 원칙, 비거주자는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만약 없다면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럼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많으면 뭐야? 한 두세 개 있다라면. 내가 주된 사업장이라고 신고한 곳 있죠. 요거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납세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개인 사업자가 뭔 중요하다고. 주소지 과세 원칙. 안 되고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다면, 비거주자인 경우에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있죠. 신고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종합소득세 구조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있죠. 이렇게 돼요. 소득금액을 구해요. 소득금액이 나오죠.